1941년 12월 7일 수백 수천의 해군 수병들이 구조 장비와 함께 가라앉은 전함 위로 뛰어올랐고 그들의 뒤로 수십 대의 전함이 불에 타들어가며 서서히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어떤 이는 잠기는 선체 사이로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문틈 사이로 손을 뻗어보았고 어떤 이는 한 명이라도 더 구하고자 다 달아 피를 흘리는 양손으로 있는 힘껏 선체를 두드리고 있었다. 이날 2334명의 젊은 청년들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불타는 소리와 고통이 가득 찬 비명, 심연으로 가라앉으며 찢어지는 전함 선체의 쇳소리, 이 모든 소리가 뒤섞여 모든 일대가 흡사 지옥을 보는 듯 했다. 잔혹한 마경 옆으로 평상시엔 관광객들이 앞에서 사진을 찍었을 법한 지금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안내판 하나가 눈에 띄었다. 환영합니다. 태평양의 천국 진주만에 오신 것을. 제국은 미국을 상대로 약 400대의 항공기를 동원하여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당시 미국과의 잦은 외교 마찰로 갈등을 빚어온 일본 제국은 미국과 싸우고 싶어 했고 또 이길 수 있다라고 믿어왔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군국주의에 빠져 전쟁의 광기를 영광으로 알며 저질러버린 악마와도 같은 일본 제국군의 광기였던 것이다.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휘관들은 미국을 향한 전쟁을 반대했었지만 군국주의가 정상이었고 제국 사회의 기준이었던 시대의 흐름에 그들 또한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다. 반대했던 무리 중에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있었다. 하버드 대학에서 유학했으며 주미 일본 제국 대사관 국방무관으로 근무하기도 하였기에 미국의 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는 필사적으로 미국을 향한 일제의 선전포고를 반대했다. 하지만 일제는 미국에 대해 잘 아는 그가 전쟁 지휘관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였고 최고 지휘관으로 그를 임명하였다. 군인 중에 참 군인이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명언을 남기며 기습 공격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에 질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2334명의 미 해군 장병을 사살하였고 전합 4척을 침몰, 1척을 좌초, 3척을 중파, 순양함 3척 중파, 구축함 3척 중파, 항공기 188기 파괴, 159기 손상, 미 해군의 태평양 함대 전력 절반 이상이 날아가 버렸다. 일본의 모든 신문은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해전의 신이며 군신이 현생에 나타났다고 그를 극찬하였다. 제국 시민들은 일본이 미국을 꼬꾸라뜨릴 것이라며 믿어 의심치 아니하였고 군부는 서방 세계의 최고인 미국을 잡아낸 우리야말로 아시아의 희망이자 등불이라며 자화자찬하게 바빴다. 하지만 그건 우물 안의 개구리였을 뿐 미국이 지레 겁을 먹고 휴전하자며 손을 내밀 것이라 생각했던 군부와의 예상과는 다르게 미국은 일제에게 선전포고를 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추축군과의 전쟁에 참여하였다. 미국은 복수를 원했고 그 분노는 진주만 작전을 계획하고 진행한 야마모토 이소로쿠에게 향하였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본토나 다름없던 하와이를 아무 대처도 못하고 기습 공격을 당했다는 것, 미국에게 진주만 공습은 크나큰 상처이자 굴욕이었다.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즈베틀 또한 이러한 민심을 반전시키기 위한 보복 공개 없이는 다음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패배할 수도 있다는 정치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사실 정치적인 이유뿐만은 아니었다. 진주만 공습 이후로 미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으며 전반적으로 태평양 전선에서 미국이 밀리고 있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일본 제국에게 다시 한번 먹일 수 있는 군과 시민들의 민심과 사기를 끌어올릴 묘수가 절실했다. 그때 어니스트 킹 해군 참모총장의 잠수함 참모인 프랜시스 로우 대령이 항공모함에 폭격기를 싣고 가서 아싸리 일본 본토를 때려버리자는 제안을 올렸다. 기존의 함재기는 항속거리가 짧기 때문에 일본 본토에 항공모함을 가깝게 정박시켜야 하고 공수전에 들켜 격침당할 수 있지만 육군 항공대의 쌍발 폭격기라면 항속거리가 길기에 멀리서부터 추격하여 비행할 수 있으므로 실패하더라도 항공모함을 비롯한 함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작전의 요점이었다. 하지만 한번 비행을 시작하면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폭격을 마친 후 최대한 멀리 도망쳐서 비행기를 버리고 귀환하는 것으로 작전이 세워졌고 당시 중국은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였기에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던 터였다. 해서 폭격기의 착륙 위치는 중화민국으로 선정되었다. 그렇게 둘리틀 특공대로 명명된 폭격대는 일본에서 미국 하와이까지의 거리보다 약 2~3배 정도 먼 미국에서 일본 본토로의 작전을 시작하였다. 대규모 공습이 아니라 불과 16대의 쌍발 폭격기를 투입했었기 때문에 폭격에 의한 피해는 미미했다. 제철 공장 한 곳, 석유 저장소 한 곳, 가옥 262채 파괴, 사망자는 고작 50명. 하지만 미미한 피해라도 이 둘리틀 특공대의 폭격은 일본 군부에게 진주만 그 이상의 충격을 선사하였다. 더군다나 폭격되어진 위치가 일본 천황의 황궁 근처라는 것, 진주만 공습을 성공했을 때만 해도 군부는 천황에게 호언 전담하였다. 근 2년 동안 미국은 일본 제국에 의해 밀리고 밀려
태평양으로 발도 못 내밀 것이라고. 하지만 4개월 만에 제국의 본토가 폭격을 맞았으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예상해볼 수 있다. 넓디 넓은 태평양을 끼고 있음에도 제국의 본토가 적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것. 이 공습으로 일본의 대미군 전술의 방향을 바꾸게 된다. 야마모토 이시로쿠 제독의 미 항모 우선 경멸 전략을 따르게 된 것이다. 그렇게 개전된 전투가 그 유명한 미드웨이 전투인데, 결과적으로 일본이 패배한 전투이지만 패배한 여러 요인 중 하나가 앞서 언급한 둘리틀 특공대의 공습이었다. 왜냐하면 이 공습으로 본토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일본 군부는 방공 도시 계획을 진행하고 대폭격기 요격부대를 창설하게 되면서 미 해군을 상대할 귀중한 항공 전력을 본토 수호라는 이름하에 2등분으로 나눴기 때문이다. 둘리틀 특공대 공습과 미드웨이 해전의 패배를 기점으로 일본 제국은 미군에게 태평양 전선의 모든 지역에서 거듭하여 패배하기 시작했다. 보급품을 보급할 항공 및 수상 함대는 물론 미 함대를 대적할 전투함도 너무나 부족하였다. 재보충할 생산선도 거의 무너진 상태. 애초에 국가 간의 체급에서 차이가 너무나 컸었다. 미국에게 결국은 패배할 것을 알고 있던 야마모토 이시로쿠 제독이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조국은 더더욱 더 빨리 패망의 길로 접어들었다. 참군인이었던 야마모토 제독은 어떻게 해서든 조국에게 활로를 열어주고 싶었다. 조급해진 야마모토는 지상기지의 항공기뿐만 아니라 산타크루즈 해전 이래 재건 중이던 항모기동부대 소속 함재기들까지 모두 동원하여 과탈카나와 뉴기니의 연합군에 대한 대규모 항공작전을 감행하였다. 1943년 4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진행되어졌던 2호 작전이 그것이었다. 야마모토는 40척에 달하는 연합군 함선을 격침하고 180대에 가까운 연합군 항공기를 파괴하였다는 작전 결과를 바꾸는 흡족해 했다. 그는 생각했다. 조금이지만 일본 제국이 승리할 길이 열렸다고. 하지만 이 전과는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으로 실제로 연합군이 받은 피해는 일본군이 보고한 것의 7분의 1에 불과하였다. 적은 성과로 인해 군부의 질타와 처벌을 받을까 무서웠던 일본 장교들이 허위 보고를 하고 만 것이다. 이 과장된 전과를 그대로 믿은 야마모토 제독은 그 당시 일본군의 최전선이었던 부건빌 섬으로 가 부하들의 노고를 치여하며 사기를 복돋을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문제는 당시 일본군의 암호는 미군에 의해 100% 해독이 가능했던 시기였다. 최전선 부건빌 섬으로 시차를 야마모토 제독이 직접 간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미군에게 이 기회는 하늘에서 내려준 철호의 기회였다. 1차로 해독한 암호는 전체 내용 중 15%에 불과하였지만 해독된 내용으로 충분하였다. 바로 야마모토의 방문지와 도착 시간. 미군에게 큰 굴욕을 선사했던 진중한 공습을 계획한 장본인, 그가 지금 스스로 범의 아가리로 들어오려 한다. 미군은 엄청난 속도로 작전을 세워 추진하였는데 이름하여 복수작전. 야마모토의 목적지인 부건빌 섬은 당시 미군의 최전선 비행장이었던 과탈카날의 핸더슨 비행장으로부터 미군 전투기들의 행동 반경 안에 있었다. 그렇게 일본군 참모들은 야마모토에게 시차를 가서는 안 된다며 너무 위험한 행동이라며 적극 만류하였지만 거짓 과장된 보고를 철석같이 믿었던 야마모토는 큰 피해를 받은 미국은 지금 움츠려 재정비를 할 때이니 요격 나올 일이 없다며 호언장담하였다. 참모진은 한 발 뒤로 물러나 그러면 호위대를 6대에서 20대로 증강하여 배치하자 제안하였지만 아군 기지에 가는데 그렇게 유세 떨고 있냐며 이 충원도 야마모토는 거절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야마모토의 만용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바로 미군과 일본 제국군의 제공권 장악을 위한 전투기의 성능 차이. 당시 일본 제국은 제로센이라는 이름의 명품 전투기를 주력 전투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미국은 P-40, P-39 에어라보크라 또는 F-2A 버팔로를 주력 전투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두 국가의 당시 전투기 분석 보고서를 보면 1000피트 이상의 모든 고도에서 속도, 상승률, 가속도, 실용 작전 고도, 항속거리 모든 면에서 제로센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P-39 에어 라보크라를 살펴보면 5000m 이상에서도 아무 문제없던 제로센에 비해 4000m만 올라가도 숨이 끊어질 듯 엔진이 헐떡거렸고, 37mm 기관포는 한번 쐈다 하면 조종석 안으로 초연과 일산화탄소를 사정없이 불어넣어 가뜩이나 산소 마스크도 없는 조종사 또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거기다가 시속 600km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로센은 시속 740km나 되었다. 선회력, 상승력, 속도 모든 기동성에서 떨어지다 보니 제로센이 첫 등장하였을 때 연합군에겐 엄청난 충격을 선사하였다. 제로센의 빠른 속력과 기동성에 충격을 받은 연합군 파일럿들은 일본 제국이 기어이 2000마력의 신의 전투기를 개발했다고 착각을 하게 되었고, 제로센으로부터 받은 충격 때문에 제로센 쇼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심지어 1941년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차출해 태평양 전선에 배치한 스핏파이어마저 압도적인 교환비 5대26으로 손쉽게 격추시키며 대전 초기 연합군 파일럿들의 악몽이 됐었다. 중일 전쟁 당시 의용군들로 구성되어진 웨인 파일럿 부대 플라잉 타이거즈의 클레어 리 셰널드 중장은 일본의 제로센 전투기에 대하여 이런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영국군 조종사들은 독일과 이탈리아 전투기를 효과적으로 상대하는 방법을 완벽히 훈련받아 왔지만 그것은 고개 비행을 벌이는 일본
일본군들을 상대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다. 더군다나 야마모토가 시찰을 가기로 한 목적지 부건빌 섬과 미군 기지는 꽤나 먼 거리에 있었고 기습적으로 다가가 야마모토를 요격하기 위해선 일본군의 조기경보와 요격을 피해야 하기에 먼 거리를 돌아가야만 했다. 즉 기존의 미군 전투기의 항속 거리로는 실패할 게 뻔한 작전이었던 것. 이러한 이유들로 야마모토는 부건빌의 일본 기지의 시찰을 감행하게 된다. 하지만 야마모토는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이번에 미군이 투입한 것은 기존의 주력 전투기가 아닌 최신의 쌍발 전투기 P-38 라이팅이었던 것. 제로센 전투기에 비해 한 급수 이상의 고성능 전투기로 터보 슈퍼차저를 장착하여 고고도에서의 비행이 좀 더 자유로웠으며 시속이 약 100km 이상 빨랐다. 심지어 라이트닝 전투기의 초기형조차 수평 비행 최고 속도가 시속 624km로 제로센의 급강하 제한 속도 시속 620km에 맞먹었다. 이러한 특징으로 P-38 라이트닝 전투기는 빠른 속력으로 날아와 강한 화력으로 기총을 퍼붓고 도망치는 붐앤 줌 전술에 특화되어져 추후 1700기의 제로센을 적추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라이트닝 전투기는 큰 덩치와 강한 엔진 덕에 외부 대형 연료 탱크를 추가적으로 장착할 수 있었다. 그 덕에 앞서 언급했던 부건빌과 미군 기지와의 먼 거리를 비행 가능케 하였고 장착되어진 이스파노 수의자 20mm 기관포는 한국 특성이 우수하여 다른 전투기들에 비해 더 먼 거리에서도 높은 명중률을 기록했다. 즉 P-38 라이트닝 전투기는 여러 요인에서 봤을 때 야마모토 이소로쿠를 급습하여 암살하기에 적합한 최적의 전투기였던 것이다. 그렇게 4월 18일 야마모토 제독은 G4M 폭격기 2대와 호위 전투기 제로센 6대의 편대를 구성하여 부건빌을 향해 나아갔다. 요점은 P-38 라이트닝 전투기의 채공 시간이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미군 기지와 부건빌 기지와의 거리가 상당히 멀었고 일본 제국군의 탐색을 피하기 위해 솔로몬 제도 남쪽으로 멀리 돌아 2시간 넘게 초저공 비행을 해야만 했다. 추가적인 대형 연료 탱크를 달았다 할지라도 일본 제국군의 탐색을 피해 매복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15분. 만약 암호로 해독하여 알아낸 도착 시간보다 야마모토가 5분이라도 늦게 도착하거나 일찍 도착하면 이 작전은 실패하는 거였다. 4월 18일 오전 7시 20분 핸더슨 비행장에서 미첼 소령의 지휘하에 16대의 P-38 전투기가 이륙하였다. 기체 이상으로 인해 2대가 탈락하게 되고 2시간 뒤인 오전 9시 34분 1만 피트 상공으로 급상승한 16대의 라이트닝 전투기들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경로로 이동 중인 야마모토의 비행단을 단 1분 만에 발견할 수 있었다. 발견 직후 연료 탱크를 바로 버리고 급 가속하여 야마모토를 향해 달려든 미군 편대.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기습이었기에 제로센 호위기들은 미군 전투기들이 1.6km의 거리까지 가까워졌을 때 겨우 알아차릴 수 있었다. 대각하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이다. 토마스 램피어가 조종하는 P-38 라이트닝이 제로센들을 가로막는 사이 렉스 바버 중위가 2대의 폭격기를 향해 달려들었다. 2대의 G4M 폭격기는 회피 기동을 실행했지만 당시 최신의 전투기인 라이트닝을 따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야마모토가 탑승했던 G4M이 먼저 집중 사격을 받고 밀림에 추락하였고 참모장이었던 우카키 마토메 제독이 탑승한 나머지 한 대는 해상에 불시착하였다. 야마모토는 탑승자 11명과 함께 그 자리에서 즉사 우카키 제독을 포함한 3명은 격추 직후 달려온 단정에 의해 구조되어졌다. 이 모든 것이 단 1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일본 패망 직후 야마모토 사망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미군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의 시신은 폭격기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화재의 범위 바깥에 위치한 나무 아래에 의자채로 튕겨나와 폭격기를 등진 채 군도를 꼭 쥐고 앉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당시 일본 제국의 정부는 처음에는 국민과 군의 사기가 떨어질까봐 야마모토 제독의 사망 사실을 숨기다가 한 달 뒤 6월이 일본에 도착하자 그때서야 사망 사실을 일반에 공개하였다. 장례식은 국장으로 치러졌으며 원수 칭호가 추서되어졌다. 동맹국 독일에서는 100여 건 기사 철십자 훈장을 보내왔다. 지금까지 외국인 중에서 이 훈장 서훈자는 야마모토 제국이 유일하다. 여담으로 야마모토 제독이 사살될 당시 함정 및 육상 모두에서 범용으로 착용할 수 있는 최신 녹색 전투복인 사관용 3종 군장을 생애 처음으로 입고 있었다. 원래는 평소처럼 해군의 흰색 하정복인 사관용 2종 군장을 입고 있었지만
시찰을 위해 육군 장병들을 만날 예정이라 육군을 배려하여 녹색 군복을 입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 갈아입고 비행기를 탄 것이다. 이 때문에 한동안 일본 제국 해군에선 녹색의 3종 군장이 재수없는 옷으로 통하며 많은 장병들이 입기를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은 일본 제국의 패배에 큰 전환점이 되어진 야마모토 암살 사건, 복수작전을 제로센 P-38 라이트닝 전투기와 함께 간략하게나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시청자분들에게 흥미롭기를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며 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